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기환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국내 아닐 수도 있는데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 동향이고요. 그런 관련 이슈들, 수소경제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수소경제 전반적인 그런 것들, 이슈,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수소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국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국내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시장인데요. 그런 것들 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기반에서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는 걸로. 그래서 수소경제는 사실 수소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재생에너지 경제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재생에너지 경제라고는 안 하고 수소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는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 활용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수소는 뭐 다른 열이라든지 석유, 가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이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소 경제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했던 보고서인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및 국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두었고요. 이제 수소 같은 신에너지가 이제 들어와서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그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근데 이 수소경제라는 용어는 예전에 1970년대부터 사용이 됐었었고, 존 보크리스 교수라는 파미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예전에 그 석유 중심의 그런 에너지 수요에서 이제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고, 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또 미래학자 있으시죠? 엔트로피의 저자고 2002년에 이미 하이퍼젠 이코노미라는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거기서도 석유 중심의 경제 체제가 수소 중심. 여기서 수소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석유나 석탄, LNG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탄소 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탄소 같은 것들이 현재 생기는 그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시킴으로 에 의해서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탄소를 이제 저감하는 모든 수단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경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레이니 리프킨 그렇고 미국 공학 한림원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소 경제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탄소 경제하고 수소 경제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경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심의 그런 고탄소 배출 경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 경제의 특징은 대규모 발전소, 대규모 정유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에너지가 수급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소나 정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런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신에 이제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사실 저기 수소 경제에 이제 재생에너지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규모로 투자가 가능하고 이제 수요지 인근에 어, 입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같은 경우도 그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기술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 그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몇몇 개의 회사들이 그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좀 치열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잡고 있는 미래의 수소 수요보다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수요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수소를 생산을 해서 다시 수입을 들여오는 그리고 해외에서 값싸게 생산하고 있는 수소를 이제 수입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도 사실은 해외와의 경쟁 양상은 어느 정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 탄소 경제도 온실가스 대기오염 배출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소가 현재는 물론 이런 천연가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 생산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점차 이제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한 수소 그리고 이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전기에서 발생하는 CO2를 캡처하는 그 CCS 기술을 적용한 블루수소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이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쪽은 이제 발전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 원의 특징들은 태양이 뜨면 불거나 태양이 뜨면 전기를 생산을 하고 바람이 불 때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그런 주기성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에다가 그 전기를 저장을 해서 또 이제 운반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간헐적 전기의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 산업들이 있거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그리고 수송 부분 중에서 전기,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대형 트럭, 대규모 버스, 중장비 차량, 그리고 이제 난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소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의 재생에너지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수소가 보완해준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수소의 쓰임새를 이제 높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 국가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꼭 어, 해야 하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법제화를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정부 로드맵 등을 이제 세우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도 한 39개국이 되고 선언에만 그친 국가도 한 19개국 정도 되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도 웬만한 국가, 주요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국들을 이제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뭐 한국, 일본, 호주, EU는 이제 완료를 했고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이제 수소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수소를 생산해서 자국에서 쓰려고 한다기보다도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 EU 같은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고 수소 수요를 찾아가지고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국제 협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수입국은 이제 우리나라, 일본, EU가 이제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수소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수요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경로인데요. 그, 그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늘어나서 지구 기온이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평균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리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프리파리스라고 써 있는 거는 파리 협약이 없었으면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파리 협약이 있을 때 파리 협약으로 이제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웠을 때 스테이트 폴리시 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요거는 성장세가 꺾여 있는 정도죠. 저감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저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이제 저감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가 이제 다운타운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하여튼 스테이키드 폴러시도 온실가스 저감을 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이고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이제 COP 26인가요? COP 26에서 스테이키드 폴러시로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그런 약속들을 하자 글래스고에서 그래서 약속들을 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그래서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이제 하게 되면 요 사이에 갭이 이제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갭은 결국 앞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점점 더 쌓일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그런 것들하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이제 에너지 사용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 수요를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대낮에만 뜨거울 때 에어컨을 끈다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에너지 수용가 그런 공장들에서 일정 시간들을 할당해서 전기를 이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저감 정책들을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그런 효율이 이제 꽤 많은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수소 에너지가 저 갭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개요인데요. 수소 원자 H 하나죠. H는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제 1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에서 질량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작게 나가고 아주 작은 그런 원자이긴 하지만 질량 기준으로는 75% 우주에서 75%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원자 개수로도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대기권에 위에 있겠죠. 수소가 위로 쭉 올라가서 대기권에 이제 극소량 존재하죠. 그리고 지각권에서는 뭐 물이나 석유가스 등의 수소나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는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원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규소는 모래에 들어가는 원소고요. 세 번째로 많은 원소가 이제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소 에너지라고 할 때는 이제 분자 H2를 의미하고요. 원자 두 개가 이제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고, 통상적으로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런 기체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징이 이제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영하 253도, 이 말은 이제 기체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기온을 낮춰서 253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어, 액화된 수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기체 수소가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피를 8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화수소를 만든 다음에는 저장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이제 생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 개발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화 온도가 섭씨 약 500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자연 발화 사례가 이제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불이 붙는다 그래도 이게 뭐 터진다거나 펑하게 막 터진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불이 붙는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굉장히 파괴력은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단계별로 이제 수소 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이쪽에는 화석 에너지고 이쪽에는 이제 재생 에너지. 그래서 화석 에너지로도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천연가스, 석탄, 석유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재생에너지로도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하게 돼서 보통은 이제 바로 쓰게 되겠죠. 이제 망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가고 기업으로 가게 되는데 수소를 생산하려면 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수전의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수소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를 파이프라인이나 가스 탱크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처가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는 발전소라든지 수소차 충전소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기체 수소를 이제 옮겨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 재생 에너지의 그 가능성이 있고 현재보다도 더 재생 에너지가 특히 뭐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된다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전기는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든지 하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이송을 해서 수요처로 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수요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수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표입니다. 음. 현재 이제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 방식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석탄 그리고 뭐 LNG 등을 이용해 가지고 수증기를 합치는데 이제 고온 고압에서 이걸 반응을 시켜 가지고 하면은 수소가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기술이 이제 세계 절반 이상에서 생산을 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더라도 요 수소는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안 되는 수소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브라운 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의 그런 화학 공정에서 쓰이는
공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고온, 고압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부산물로 수소가 이제 섞여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60%, 80% 수소가 섞여져 나온다. 그런 수소들이 공정에서 나온 것들을 그런 혼합물 형태의 수소 혼합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수소 혼합물을 수소 분리 정제 과정을 통해서 순도를 99%로 올린다든지, 그래서 올려서 수요처로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수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소를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생수소 생산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이죠. 네. 석유화학 공정, 제철 공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은 이제 수전의 수소인데요. 수전에는 말 그대로 워터 일렉트로시스여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이 그 수전의 기에서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수소를 수전의 수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태양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다 그러면은 그린 수소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그런 그린 수소는 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없는 수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 수소 생산, 그린 수소 수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 그린 수소 경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의 저장 운송 방식입니다. 운송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체 운송, 수소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운송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가 그 트럭에 긴 트럭에 있는 그런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그 안에다가 이제 수소를 저장을 해서 장거리 정도도 아닐 거고 중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튜브 트레일러 운송을 통해서 수소 기체를 이제 운송을 하게 되고, 배관 같은 경우는 단거리 예, 단거리 수요처에 이제 배관을 만들어서 수소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운송 방식이 되겠고요. 액체 수송 같은 경우는 액화 탱크로리, 액상 탱크로리가 있는데, 액화 탱크로리는 수소를 액화했을 때 사용하는 액화 수소를 탱크에 넣었을 때 이제 탱크에 넣어서 이제 운송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액상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나 뭐 액상 유기화합물, 이제 수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를 액상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들이 이제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되고, 액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역시 탱크로리에 넣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저장인데요. 보통은 고압기체 수소를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액화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 그리고 화학적으로 수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화학적 수소 저장은 그냥 수소 분자가 아니고 암모니아 같이 질소 원자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메틸 사이클 헥세인 같이 이런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 화합물,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수소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화학적 수소 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국내에서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소를 많이 들여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런 운송 과정에서 암모니아로 운송을 할 것인지,
LOHC 중에 하나인 MCH로 운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액화수소로 운송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가 활용되는 분야는 뭐 암모니아, 염산, 메탄올 합성 등이 이제 대량 사용이 되고요. 정유 공장에서 중진류 분해 시설 그리고 탈황 시설, 그러니까 S 분자를 이제 제거하는 시설에 수소가 많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 뭐 기름의 경화, 액체 연료의 제조, 금속 절단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이제 넓게 보자면 수송 부분에서 이제 수소차, 어, 지금 다니고 있는 뭐 넥소차 뭐 말고 수소 버스 그리고 뭐 앞으로 개발될 수소 트럭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선박 쪽에서도 수소 수소 혼합 엔진을 만든다든지 암모니아 혼합 엔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박 쪽에서도 앞으로 수소 수요가 있을 거고요. 발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 왔던 연료전지에 결국에는 지금은 그 도시가스를 아까 그 개질 방식을 통해서 물하고 고온고압에서 물하고 결합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그 기기 안에 넣었을 때 거기서 이제 물하고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전 방식 중에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연료전지. 하지만 앞으로는 암모니아, 그러니까 석탄 설비하고 LNG 설비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석탄 설비에는 암모니아를 같이 어느 정도 주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수소 터빈, LNG 터빈에다가 이제 수소를 혼합을 시켜서 LNG하고 수소를 같이 주입을 하는 그런 거를 수소 혼소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LNG 발전도 점차 수소 100%를 사용하는 터빈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이런 부분들에서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수소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기화를 통해 가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화 이런 산업 부분들에서 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포인트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위한 필수 요소. 여기서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라는 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셨을 때, 뭐 전력 부분이라든지, 어, 수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 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어, 결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섹터 커플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다. 수소 캐리,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그런 수소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얘기도 마찬가지로 수요 이동 그러다 보면 열 부분과 전기 부분의 수요 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수소가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연구들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시스템 통합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엔넬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인데요. 거기 산하에서 에너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퍼실리티를 설립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하고 수전의 기술, 그 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 자동차, 이런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아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에너지 현황과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